예,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0일간 실시됩니다. 적폐 청산과 안보 위기, FTA 등 첨예한 쟁점들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내달 바른정당 전당대 이전 보수 통합을 주장하면서 두 당의 통합론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전국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권 대담의 첫 주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키워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청와대가 김인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 쪽에서는 상권 분립 취지에 좀 어긋난다. 지난번에 이제 9월 11일 날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이 됐죠. 그런 인물을 다시 권한 대행으로 지명한 건 유지시킨 건 좀 국회를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자면 대행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회의 뜻을 또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헌법재판소장 관련해서는 좀 입법적 불확실성이 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김인수 재판관 같은 경우는 내년 9월까지 임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새로운 재판관을 뽑을 때 소장을 만들 때 전혀 새로운 소장으로 모셔서 전임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재판관의 소장으로서는 부결됐지만 재판관이기는 하고 또 재판관 회의 내에서 9월 달에 사실 간담회에서 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차석이기 때문에 그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제 인정한다. 재판소 내에서의 분위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물론 마땅히 국회의 얘기대로 한다라면 바로 다른 소장 말하자면 임명안을 국회에 올려서 다시 포결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법적 불명확성이 있으니까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가자는 것이 아마 현재의 청와대의 뜻인 것 같습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김인수 체제에 찬성을 좀 했다고 하죠. 야3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더군다나 김인수 헌재소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입니다. 국회 본회의와 청문회를 거쳐서 이것이 부결이 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헌법적 자태이고 국회 무시를 넘어서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헌재소장 대행 체제가 너무 장기화돼 우려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헌재소장 공백의 부끄러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대행 체제를 조기에 끝내자고 인준안 상정에 매달리던 때가 언제입니까? 국회의 의결로 부결된 소장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를 헌재소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임명하고 자신들의 종전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은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무시요, 국민 우롱의 극치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지명을 해서 국회 인준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적폐 중에 적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가장 적폐이고 그 다음에 촛불정신, 입만 열면 때는 촛불정신이라는 것도 법에 따르지 않는 독단적인 결정이나 행태를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제 청와대가 김민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고 밝힌 것은 정면으로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정하는 그런 아주 비판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봅니다. 자, 박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헌재소장 임기, 이게 이제 법적으로 국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임명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석해도 됩니까? 청와대의 지금의 어떤 입장은 아니,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우선 정치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예. 저는 오늘 제 페이스북에 이 부분은 오만의 극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우리 지금 사회에 뭐 민변이라든지 또 진보 법학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여당에도 그 법률가들이 많이 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최소한 우리 맨 처음에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 헌법을 한 줄만 본다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가로서는. 아니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의 부결을 받은 사람을 그냥 권한대행 체제로 사실상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냥 임명을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국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임명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부결 여부가 여러 가지 이제 초미의 관심이 되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도 그때 부결이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권한대행 체제, 헌법재판소장도 권한대행 체제. 아니 삼권 분립이라는 게 완전히 속빈 강정이고 이거는 빈껍데기죠.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처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은 헌법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권의 최후의 그런 언덕인데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가 그 대표하는 헌법재판소장이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운영한다?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심대한 추락이고 국민의 불신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빨리 정리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짚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헌재 소장을 전혀 새로운 말하자면 이유정 후보자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기존의 헌재 재판관으로부터 제일 늦게 임명된 사람이 소장이 되는 기존의 헌재 어떤 재판관들하고는 또 리더십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는 말하자면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보기엔 역으로 보면 사실은 만약 김희수 재판관은 차석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다음 순서로서 재판관이 돼야 될 부분을 국회가 지나치게 정치적 경론으로서 가부를 결정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재판관을 소장으로 하는 데 대해서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잉히 해석한 그런 측면이 저는 분명히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그다음 순서로 또 누군가를 재판관을 또 소장 올렸으면 남은 임기를 가지고 또 가타부타를 해야 되느냐. 실제로 현재의 재판관 정도로 하면 어떤 방식이든 뭐 국회 여당 야당 목 대통령 몫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국회가 재판관의 수준을 인정하고 말하자면 청와대가 어느 정도 제한한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을 지나치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말석이 있는 재판관을 자기 뜻에 맞게 후보로 됐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분을 지나치게 과잉 해석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일단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 과연 이제 보수 야당의 통합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될까? 특히 이제 바른정당이 이제 내년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 지금 선관위 구성도 지금 차질을 좀 빚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오늘 이제 시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바른정당의 전대 이전에 통합을 좀 끝마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자, 일단 홍준표 대표의 발언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홍준표 대표의 발언 이전에 유승민 대표하고 김무성 의원하고 만남이 사실은 잘 안 됐어요. 실제로 유승민 그 의원은 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당대회는 치르고 질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통합의 전제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출당이라 이런 부분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바른정당 내의 통합파가 거의 3분의 2가 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은 교섭 단체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거의
계산을 해보면 예. 20명 중에 최소한 15명 이상 정도가 통합에 더 뜻이 있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이미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 눈치를 채시고 좀 강하게 임팩트를 주고 계시는 거 아니냐. 예. 실제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요. 어쨌든 또 새로운 리더십의 정당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예. 합당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홍준표 대표의 뜻은 합당 논의하는 전당대회 이전에 바른정당을 거의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예. 포석으로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와 유승민 의원 통합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가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에 민심 중에서 보수 대통합을 하라. 통합의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 대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들이 많았습니다.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멸포른 한국당도까지 전부 포함하는 보수 대통합을 하라 이런 요구가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고착화가 됩니다. 고착화 되기 전에 전당대회 전에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을 사무총장이 중심이 돼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계획대로 전당대회 해서 당 지도부 새로 뽑고 저희들 길 갑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자기 당 지지도 올릴 생각이나 하지 자꾸 남의 당 전당대회를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뭐 별로 이렇게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 영감님은 자유한국당 그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예, 박 의원님, 저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좀 관심이 갔습니다. 자, 사무총장에게 지시를 직접 했고요. 또 형식의 구애 없이 통합을 하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뭐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이번에 추석 민심, 특히 저희 이제 지지층들의 민심을 들어보면은 하여튼 통합에 대한 그 아주 갈망 같은 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정치라는 것이 결국 이제 선거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돌이켜 보면은 이제 지난 총선 또 대선 그리고 이제 다가올 지방선거 예. 이 3대 선거에서 이미 2번 완패를 했어요. 지방선거까지 지면은 어떻게 보면 뭐 트리플 크라운이라 해야 됩니까? 그거를 헌납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제 총선은 어떤 그 공천, 폐악질 공천, 또 대선은 또 탄핵, 우리의 잘못으로 사실은 헌납을 했는데 마지막 지금 지방선거도 보수의 분열로 그냥 다시 한번 반사적 이익을 상대방한테 안겨준다. 이거는 우리 지지층들한테 사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유승민 대표의 그런 이른바 자강론 또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의 그런 어떤 소신이나 신념이나 뭐 그런 거 다 알죠. 저도 예. 그 개인적으로 그 8년 같이 국회 생활을 하고 대부분 다 친한 분들이죠. 그러나 정치 현실상 예.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완패하는 것이 명약 관화한 상황인데 예.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만연히 예.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신념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지층들의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뭐 솔직히 말하면은 좋아할 사람은 뭐 지금 현 우리 더불어민주당 밖에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바른정당 쪽에서는 일단 자유한국당의 인적 청산 작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번 달 중순,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지난번에 이제 친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무렵에 이제 그 통합 이야기를 홍준표 대표가 꺼내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지금 바른정당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아까 우리
김 의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하고자 하더라도 바른정당이 저런 모습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정치공학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그 통합의 최소한의 그 전제, 뭐 조건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그런 전제에 대한 그 명분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뭐 그것이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이라든지 일전에 최경환 또 서청원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떤 조치 같은 게 있어야 이제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도 그래도 그런 명분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도 그렇고 또 혁신위가 이미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지역에 내려가 보더라도 일반 우리 지지층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떻든 대통령이 지금 감옥 간 상황이거든요. 감옥 간 상황이면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또 바른정당이나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반성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반성적인 차원에서 그런 최소한의 그 조치 같은 게 통합의 명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겠죠. 넉넉한 또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최소한 그 정도는 조치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건 김 의원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은 이 보수 야당에서 지금 조금씩 꿈틀거리는 통합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칫하다가는 제1당의 이 어렵지 않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의석수가 별 차이도 없는데 만약에 통합이 정말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제1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이 121석인데 107석의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치면 127석이 되니까 제1당의 모습을 내주게 되는데 물론 뭐 100% 다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한 석이라도 뒤지게 되면 제1당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전체적인 정계 개편의 해오리가 국민의당과 민주당과의 통합의 논의로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라고 하는 현재의 포지션이 더 유리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당대당 거의 이강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야당이 꼭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물론 국민의당의 모습은 또 다르죠. 호남 부분하고 정당 의원들하고 말하자면 안철수 대표의 수도권 의원들 집단이 또 양분될 물론 비례대표는 오도 가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지난번 전대 이후에 투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른정당 소수파하고 안철수 대표의 결합과 또 그것과 관련해서 호남 의원들과의 분리 그리고 그 호남 분리되는 호남 의원들이 민주당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돌고 도는 어떤 하나의 작은 빅뱅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만약에 바른정당이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분리가 된 경우에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당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정치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사실 별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뭐 정당이라는 것이 어떤 최소한의 그 공통된 그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역사를 공유하는 측면도 있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장 그렇게 국민의당과 또 바른정당 뭐 통합한다든지 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것이냐. 오히려 이제 뭐 미래의 일입니다만은 뭐 바른정당이 이제 교섭 단체가 안 됐을 경우에 국민의당하고 그 합치는 그런 모습은 서로 지금 뭐가 모자라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미봉책으로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국민들이 보지 않을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게 통합 논의가 내년 지방선거와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마치 국민의당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 얘기를 사실상 선언하지 않았냐. 그것도 전남지사죠. 자기의 지역구가 있는 전남지사 출마 의사 사실상 표명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남지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8월 휴가도 그래 했지만은
이번 12일 연휴 동안에 예. 전남은 물론 광주, 전북 일부를 특히 전남은 샅샅이 좀 다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고 또 아무래도 그렇게 움직이니까 예. 전남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예. 지방선거에 승리하지 않으면은 존폐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왕에 말씀드린 대로 예.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이런 당대표급 인사들이 이번에는 전면에서 뛰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한번 이끌고 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어디까지나 박지원 의원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예, 그 일부 뭐 손학규 전 대표에게는 직접 뭐 출마 의사도 표명을 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안철수 대표한테도 그렇고요. 부산시장 출마를 이야기를 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통합의 시나리오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박 전 대표 거의 본인 정치는 거의 다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김정 대통령 때 장관도 하셨고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이제 정치의 길을 전남지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제 나름대로 상상해 보건대는 예. 말하자면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통합 속에서 자기가 전남지사를 말하자면 현 정부가 자기를 전남지사를 만들어 준다면 통합에 앞장서겠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지금 법법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금명하셨어요. 하지만 자기의 속내는 또 다른 면으로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얘기 자체를 잘 말하자면 현재 어떤 그 보수 통합과 연동해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이런 재미있는 앞으로 결과를 지켜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아니 저도 박지원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18대, 19대 상임위를 같이 많이 했습니다. 법사위도 여러 번 하고 또 정보위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배운 기억이 나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지금 뭐 말씀하시는 뭐 박지원 대표님 또 전정배 뭐 손학규, 안철수 또 정동영. 안철수 대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이미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계의 거의 원로급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올드 보이들이죠. 이제 이런 분들은 차라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래도 이제 지방 정부의 구성에는 좀 세대 교체, 좀 이런 얼굴들이 이렇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전국적으로 쭉 나와야 아무래도 또 정치의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 유권자들이 느끼는 또 느낌도 우리 정치가 이제 풀뿌리에서부터는 좀 바뀌는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저기 민주당 쪽은 좀 주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출마를 하겠다.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삼선 연임 이 얘기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쨌든 본인 의지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뭐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삼선 도전 의지는 확고해 보이고 이제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민병두 의원이나 이렇게 그야말로 당내에서 어떤 그 박원순의 서울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겠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와 연동해서 어쨌든 말하자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재보궐선거에 나온다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예상될 수 있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남경필 지사가 사실은 뭐 좀 불행합니다만은 개인 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좀 불리한 여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죽순격으로 후보가 많이 난립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홍준표 대표는 어제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거물급 2명 정도를 영입하겠다. 그래서 뭐 대선 주자로 키워야 된다. 자유한국당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물급 2명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은 뭐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어떻다 또
어떤 사람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아주 국민적인 신뢰가 상당히 뒤처져 있기 때문에 예. 당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지 않을까. 예. 아무래도 빨리 많은 사람들이 뭐 당 안에서든 또 예. 당 밖에서든 예. 이렇게 그 참 어떻게 보면 질이 멸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그 역동성을 좀 발휘하는 그런 분위기를 예. 빨리 조성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건 박 의원님한테 반드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요. 네. 이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정치 사찰 얘기를 했습니다. 6건이 있었는데 물론 그 중에 2건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있었던 걸로 나왔고요. 경찰과 검찰, 군 모두 이제 정치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조금 한국당 내에서도 자제하는 분위기,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여론도 있다고 제가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논란이 앞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제 우리 정치를 돌이켜 보면은 이 정치 사찰이라는 언어가 역대 정권에 엄청 횡행했습니다. 사실 그 책임은 지금 뭐 우리 진보 정부에 계신 분들, 진보 정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거를 사용을 했죠.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면은 몇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다 카톡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톡 감청한다, 국민들 전부 사찰한다고 그 당시에 지금 여당이죠. 그 당시에 야당에서 십자포화를 날렸어요. 그래서 카톡 쓰고 있는 국민들 200만 명이 카톡을 떠나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찰당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200만 명 망명하는 사람들 다 왔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치 사찰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그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 쪽에서 너무 이거를 과잉 공포를 많이 조장했던 책임이 우선 있다. 예, 예. 이번에 홍준표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도 뭐 한 사람의 그 인권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예.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정치 사찰과 또 뭐 통신 자료 조회는 다르다. 통신 내역은 어떻다 하지만 예. 어떻든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그걸 사찰이라고 하면 예컨대 도청이나 감청이죠. 예, 예. 도청이죠. 그 내용을 몰래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예. 내가 어떤 사람과 언제 몇 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홍길동이다, 김갑동이다. 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보호받아야 될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프라이버시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 이것은 정치 사찰이고 상대방 통화한 그 사람 인적 조회한 거는 무슨 아무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괜찮다라고 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모 의원이 이런 자료나 정보를 이제 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에게 제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홍준표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1야당의 대표가 직접 정치 사찰이라는 단어를 꺼냈기 때문에 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통신 조회냐, 아닌 단순히 그 통화 내역을 보는 게 아니라 기록, 그러니까 그 발신자랄지,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 수신 확인할지 그 정도만 확인하는 문제였는데 통화 내역까지 다 보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률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예. 모르지만은 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버시라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다 불안한 것이거든요. 예컨대 근데 이 사건에 홍준표 대표의 수행 비서의 전화번호가 문제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수행 비서라는 것은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통하는 것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면 뭐 검찰이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기관에서 언제 어떤 경위로 누구와 통화를 했고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우리가 통신 자료를 조회를 했다라고 솔직하게 공개를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빨리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또 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명을 했고요. 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표가 됐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저도 뭐 일부 언론 사설에 나왔다시피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조회를 한껏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될 적폐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감청하고 또 차이가 있고 실제로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다시 체크 누가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까지 아무것도 내용도 알 수 없는 전화 기록 가지를 갖고 말하자면 도청, 감청, 정치 공작 이런 얘기를 또 사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봅니다. 과연 이제 정말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관행대로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거는 끊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중립적이고 핵심적인 어떤 약간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성을 다해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고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무리 멍텅구리가 아닌 다음에 조사를 하면 다 나오는 그런 내용도 알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사실은 정치 사찰행은 좀 도가 지나치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은 이제 뭐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국감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0일간 진행이 되죠. 많은 준비도 할 것 같고요. 보좌관들도 좀 수고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만, 자, 예전에 계실 때 경험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번 국감의 쟁점. 여야 국회의원들은 뭐 어떤 준비를 주로 하는 거고 또 이번 국회에서 가장 좀 다뤄질 현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개인적으로 하나씩만 꼽아주시면 저희 참고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이번 국감이 역대 최악의 국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정인 채택부터 실제적으로 어떤 국감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여당의 말하자면 국가기관이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고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거 정권이냐 전전 정권이냐 그걸 가지고 전혀 다른 정인 채택을 갖고 정치적 공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이롭냐 하면은 관료들이 제일 이롭습니다. 국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관료를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은 정인 채택까지도 동의하기 어려워지는 부분, 공전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월 달에 정부가 쓰다 보니까 이제 9월, 10월 5개월 동안에 이 정부가 한 국감을 어떤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럼 대부분의 여당은 또 과거 정권의 어떤 행적으로 비판하려고 그러고 야당은 이 5개월 중에 했던 일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혀 포커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도 없는 그런 국감.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정인으로 채택돼서 나와야 되는지도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서로 합의도 안 되는 국감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수 있는 국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이 실제적으로 국회의원 스스로 관료들을 진압하고 정말 잘못된 관료 행정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저도 뭐 동감입니다만은 이제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에 여당 야당이 아니라 입법부가 대통령이 속해 있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핵심적인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국정감사 끝나면 국감 무용론이다 언론에서 이제 질타를 하면서 뭐 쇼하는 거 뭐 보여주기식 국감이다 또 누구 뭐 재벌 회장들 불러서 뭐 윽박지르고 뭐 망신주기 국감이다. 이 문제가 많죠. 그런데 제가 가장 문제가 심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런 보여주기식 국감 또 망신주기식 국감보다 더 나쁜 것이 봐주기식 국감이에요. 아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입법부에는 여당 국회의원도 있고 야당 국회의원도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여당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나는 입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질타할 때는 매섭게 질타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찍힐 각오를 하고 아주 가혹한 비판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늘 박수만 칠 것이 아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잘못된 안보 정책에 대해서 그냥 대변하고 호위무사가 된 그런 것은 국감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도 뭐 잘못한 것이 많겠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개파, 뭐 친이계다, 친박계다 있어서 오히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그 아주 힘든 그런 행정부 입장에서 힘든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상당히 비관적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여당 의원들이 더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안보 정책 이런 데 대해서는 매섭게 저는 질타를 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